올해 72, 40년 동안 택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새벽 4시면 출근하고 밤 11시면 퇴근했죠. 그렇게 모은 돈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어요. 남을 속인 적도 빚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통장엔 9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믿음의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서울의 거리는 아직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차창 위로 번지고 저는 오늘도 핸들을 잡았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남들이 퇴근할 시간에 저는 출근했고 남들이 출근할 시간에 저는 손님을 태웠습니다. 택시 안에는 늘 커피 한 잔과 낡은 라디오뿐이었죠. 삶이 뭐 별건가 싶었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태우고 내릴 때 인사를 받으면 그게 행복이었어요. 40년 동안 그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제 손에는 굳은 살이 돌처럼 박혔고 무릎은 늘 차 안보다 먼저 계절을 느꼈습니다. 퇴직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말했어요. 형님, 이제 편히 쉬세요. 그 정도면 평생 고생 다 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택시 열쇠를 내려놓았습니다. 탁! 그 소리가 마치 인생의 마침표 같았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억 5천만 원. 40년의 땀과 피, 잠 못 이룬 밤들, 허리의 통증, 그리고 아내의 눈물까지 모두 녹아든 돈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죠. 이제 좀 쉬자. 당신도 나도. 아내의 미소가 오랜만에 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새벽해가 떠올랐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믿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생각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걸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평생 핸들을 잡고 달려온 제게 드디어 쉴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믿었거든요. 통장 속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아내의 병원비도 걱정 없고 남은 인생도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러나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건 때로는 가장 위험한 투자가 되기도 한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일 오후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목소리가 다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명이가 이번에 창업 준비를 하는데요. 투자금이 조금 모자라서요. 잠깐만 도와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창업이란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모든 경계를 녹여버렸습니다. 아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돕겠습니까? 얼마면 되겠니?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한 3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자 계산도 하지 않았어요. 은행에서 서류를 확인하듯 꼼꼼하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잘되면 그게 내 노후지. 아들의 성공이 곧 제 행복이라고 믿었거든요. 며칠 뒤 며느리가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두 손으로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이란 걸 느꼈습니다. 마치 평생 일한 보상이 이제야 돌아온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족끼리 믿지 못하면 세상 누구를 믿겠어. 그 문장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한마디가 될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아버지, 든든한 장인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웠습니다. 가족을 도왔다는 뿌듯함이 제 가슴을 채웠거든요. 밤이 되어 병원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명이 창업한데 조금 도와줬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잘했어요. 우리 아들 잘 되면 좋겠네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병원비 납부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은행에 들렀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건네며 말했죠. 병원비 300만 원 출금 부탁합니다.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컴퓨터 화면을 몇 번 클릭하고는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고객님, 대출 연장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대출이요? 제가 대출이 있나요? 저는 평생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택시 할부금도 현금으로 냈고 집도 전세로 살았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프린트해서 제 앞에 놓았어요. 여기 보시면요. 고객님 명의로 6천만 원 신용대출이 나갔습니다. 공동보증인은 장재명 씨로 되어 있네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제 손에서 통장이 떨어질 뻔했어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6천만 원? 장재명? 그건 제 큰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재명이 이름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객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게 맞으시죠? 이 대출은 3개월 전에 실행되었고 현재 첫 번째 이자 납부일이 지나 연체 상태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서명란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서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장은 집 서랍에 보관 중이었는데 언제 누가 가져갔는지 전혀 몰랐어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은행 로비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가족끼리 믿지 못하면 세상 누구를 믿겠어. 제가 며느리에게 돈을 주면서 했던 그 말, 그 믿음이 방금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에 소음이 멀게 들렸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평소와 똑같이 돌아가는데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봤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6천만 원. 제 명의. 아들의 이름. 왜일까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조차 없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이미 암투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괴로워할까? 저는 그저 괜찮다는 듯 웃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TV를 켜둔 채 신문을 넘겼어요. 광고란에 노후 자금 대출 상담이란 문구가 보였습니다. 글자가 번져 보였어요. 눈물이 뚝 신문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려 했는데 가족이 나를 지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 거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 제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따뜻하지만 무너질 땐 얼음보다 차갑다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분명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며느리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지난번에 준 돈은 창업 자금으로 잘 쓰고 있니?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네.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해요, 아버님. 그런데 말이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 명의로 대출이 나갔다고 하더구나. 혹시 그것도 제 명의가 필요해서 그런 거니?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더듬거렸어요. 그게 말이죠. 아버님, 사실은 창업 자금이 생각보다 더 필요해서요. 제명 오빠가 아버님 도장을 잠깐 빌렸대요. 곧 갚을 거예요. 곧 갚는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힘이 풀렸어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는 항암 치료를 마치고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지만 병실 안은 차가웠습니다. 여보, 재명이가 창업은 잘 되어가나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잘 되고 있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번 달 납부 금액은 450만 원.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은 1억 7천만 원. 겉으로 보면 여유가 있어 보였지만 대출 원금 6천만 원과 매달 나가는 이자 40만 원을 생각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얘야, 그 돈 언제쯤 갚을 수 있겠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번 달은 상황이 좀 안 좋아서요. 다음 달에는 꼭 일부라도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 뒤로 무언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TV 소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지막 체면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앞이 흐려졌어요. 거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고령자 금융사기 급증, 가족명의 대출 피해 속출. 아나운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까운 가족을 신뢰한 경우였습니다. 자녀나 며느리, 사위가 부모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의 이야기가 마치 제 이야기 같았어요. 아니, 그게 바로 제 이야기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달이 보였습니다. 밝은 달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미납 문자가 쌓여 있었어요. 대출 이자 납부일 안내, 연체 시 신용 등급 하락, 법적 조치 가능. 차가운 문장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통장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 출금, 며느리에게 준 돈, 그리고 제 모르게 빠져나간 6천만 원, 합치면 9천만 원. 제 노후 자금의 거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남의 돈을 탐낸 적도,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남의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만든 착각이라는 걸요. 저는 가족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가족의 이상을 믿었을 뿐이었어요.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쟤를 감쌌습니다. 믿음도 그렇게 조용히 꺼져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핑계만 댔고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을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낡은 가죽 서류 봉투에 은행 서류를 넣어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에게는 산책 나간다고만 말했죠. 아내가 알면 또 걱정할 테니까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제가 젊었을 때는 꿈도 못 꿨던 크기였어요. 아들이 이만큼 잘 사는데 왜 제 돈이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든 서류 봉투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한참을 기다렸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아들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가도 되겠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새 소파와 큰 TV가 보였어요. 식탁 위에는 비싼 와인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재명아, 이건 뭐냐? 아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은행명의 도용 확인서, 대출 계약서, 그리고 아들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보증일란. 아들은 서류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 도장을 어떻게 쓴 거냐? 그게 뭐 말이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잖아요. 잠깐만 썼다가 갚으려고 한 거예요. 목소리에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투였어요. 잠깐이 6천이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 그게 얼마인 줄 아냐? 그건 내가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돈 좀 쓰면 안 돼요? 나중에 갚으면 되죠. 그 말, 그 한 문장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가족끼리. 제가 며느리에게 돈을 줄 때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들의 입에서 나오니 너무 가볍게 들렸어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족끼리라고? 내가 그 말을 하니까 더 서럽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어머니 병원비도 밀리고 있어. 매달 400만 원씩 나가는데 이제 그것도 내기 힘들어졌단 말이야.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저희 책임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야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설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버티며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바란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끼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집히지 않았어요. 그럼 이 대출은 어떻게 갚을 거냐?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조금씩 갚으면 되죠. 뭐? 천천히요? 천천히. 그 말이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예민하게 구실 필요 없어요. 가족인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찰칵.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문이 잠기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비였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비에 젖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비가 아니라 가족의 무관심인 것 같았습니다. 제 어깨 위로, 머리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계속 이어졌어요. 제 인생도 지금 터널 속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쯤 빛이 보일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제 모습을 보자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젖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산책하다가 비를 맞았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에게 아들이 우리를 외면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일까? 가족을 사랑한 게 죄일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이제 혼자라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족끼리 돈 좀 쓰면 안 돼요? 그 말이 계속 메아리쳤습니다. 아들을 만나고 돌아온 다음 날부터 저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72의 나이에 다시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고 아내의 병원비는 계속 밀리고 있었거든요. 동네 마트에서 상하차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전 9시까지 일했어요.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쌀 20kg짜리 포대, 음료수 박스, 각종 식자재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이었죠. 첫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손끝은 갈라지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하루 일당 7만 원.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점심을 먹고 잠깐 쉬었어요. 아내는 제가 일하는 걸 몰랐습니다. 산책 다녀온다고만 말했거든요. 아내가 알면 말릴 게 뻔했으니까요. 오후 2시부터는 신문 배달 일을 했습니다. 구역은 넓지 않았지만 계단이 많은 빌라촌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루에 300부 정도 돌렸어요. 4층, 5층을 오르내리며 신문을 끼웠습니다. 저녁 6시쯤 되면 일이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당신 어디 아파요? 아내가 물으면 괜찮다고 웃었죠. 나이 들어서 그래. 좀 쉬면 나아.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250만 원이 들어왔어요. 마트 일과 신문 배달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비 일부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밀린 금액이 6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거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남은 돈을 계산하고 앞으로 나갈 돈을 계산했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속도로는 1년도 못 버팁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깨어 계셨나 봅니다. 아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여보, 당신 요즘 힘들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아내는 제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과 물집 자국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지 마요. 나도 다 알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내는 조용히 웃었어요. 부부가 30년을 살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당신 손 보면 알죠? 그리고 새벽에 나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어요. 재명이한테 다녀왔죠? 그것도 알아요. 그날 비 맞고 온 거 보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 수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아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무 믿었어. 아들도 며느리도 내 자신까지. 아내는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요. 당신 잘못 없어요. 우리가 너무 착했던 거죠. 세상이 우리만큼 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결혼하고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아이들 키우며 힘들었던 이야기, 웃고 울고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도 저는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박스를 날랐어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었어요. 1,600원. 그것도 아까웠지만 일을 하려면 먹어야 했습니다. 오후 신문 배달을 돌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을 세게 부딪혔어요.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닦고 다시 일어섰어요. 신문을 다 돌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에도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식은땀, 떨리는 손. 여보, 저는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내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빈혈이 심각합니다. 항암 부작용도 있지만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저 몰래 식사를 줄이고 있었다는 걸요. 생활비를 아끼려고,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아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마른 손이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제가 속삭였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왜 혼자 참았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도 힘든데 내가 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짐이라니? 아내가 어떻게 짐입니까?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 같이 살자.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우리 같이 살자.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같이 살아요. 그날 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아내를 지켰습니다. 모니터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어요. 삑삑삑.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았어요. 아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명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 그게 전부라는 걸요. 저는 아내에게 돌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주려고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평생 함께 해줘서. 아내는 잠결에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힘이 제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입원한 뒤 퇴원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하되 영양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아내를 지키겠다고, 이번엔 제대로 지키겠다고. 마트 일을 계속했습니다. 새벽 5시 거리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7만 원, 한 달이면 200만 원. 그 돈으로 아내의 영양제를 샀고 병원비를 조금씩 갚아 나갔어요. 신문 배달도 계속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계단이 미끄러웠어요. 한 번은 넘어져서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피멍이 들었지만 일은 해야 했어요. 이건 벌어야 돼. 내 손으로 내 죗값을 갚아야 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처음 퇴직할 때보다 1억 3천만 원이 줄었어요. 절반이 조금 넘게 사라진 겁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속도로 나가면 1년 반 정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신문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오랜만에 맡는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여보, 손 씻고 오세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어져 있었고 머리는 더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른둘의 나이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오랜만에 아내가 차린 밥상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맛있어서. 아내는 웃으며 말했죠. 거짓말. 당신 우는 거 다 알아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발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 버텨요. 무슨 소리야? 저는 놀라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당신 너무 힘들잖아요. 나도 힘들고. 우리 이제 그만 애쓰고 편하게 살아요. 포기하자는 얘기냐?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이제는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꽁꽁 묶여 있던 매듭이 천천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당신 나 믿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지. 이제야 진짜 믿어. 그 한마디가 세상 어떤 말보다 컸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믿음이란 거래가 아니라 함께 견디는 거라는 걸,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옆에서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고요한 숨소리. 그 소리가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금씩 변했습니다. 마트 일을 줄였어요. 주 5일에서 사흘로 줄였습니다. 신문 배달도 구역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벌어들이는 돈은 줄었지만 몸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어요. 아침에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진 찍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진? 뭐하러? 아내가 말했죠. 기억하려고요. 이 순간을, 우리가 함께 버틴 이 시간을. 동네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어요. 아내는 평소에 아껴두던 한복을 입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어요. 좋은 부부시네요. 보기만 해도 따뜻합니다. 사진을 받아 집에 걸었습니다. 거실 벽에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겼다고. 돈은 잃었지만 서로는 잃지 않았다고. 봄이 왔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이 연두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실패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복지관 담당자가 말했어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필요합니다. 성공 사례는 많지만 진짜 조심해야 할 건 실패해서 배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강의 날이 되었습니다. 작은 강의실에 3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모였어요. 대부분 60대에서 70대, 저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오래된 통장 한 권과 구겨진 대출 계약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철입니다. 올해 72이고 전직 택시기사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통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잔고 970만 원. 그리고 메모 한 장. 가족은 돈보다 가까워야 하고 돈보다 멀어야 한다. 이건 제 인생입니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택시를 몰았고 퇴직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9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사기를 당한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가족을 믿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며느리의 부탁으로 3천만 원을 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까지 대신 책임지는 일이란 걸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믿음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잘못 두면 불이 납니다. 그 불은 집을 태우고 결국 마음까지 태워버립니다. 뒤쪽에서 한 노인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그분의 손을 잡아줬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믿습니다. 인간은 잘못해도 다시 배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확인도 하세요. 도와주되 한계도 정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노부부가 제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딸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 믿으세요. 자식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을까?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끝났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녁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 견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잘했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부끄러운 이야기였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다. 믿음이란 건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무너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어야 한다. 다만 조금 더 지혜롭게.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배신이었고 가장 큰 배움은 용서였다.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옆에 남아준 사람이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부부 사진이 보였어요. 아내와 제가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우리는 남았다. 믿음은 깨졌지만 사랑은 남았다. 그게 전부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들. 저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복지관 강의를 한 뒤로 삶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어요. 그저 작은 것들이 조금씩 바뀌었을 뿐입니다.
먼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위안이 되었어요. 복지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강의료는 15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돈보다 값졌어요.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이 강의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노후 자금 관리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믿음의 의미, 부부가 함께 사는 법 같은 것들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30명이던 청중이 점점 늘어나 50명이 넘게 되었어요. 강의가 끝나면 몇 분이 다가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남편하고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서로 확인하면서 쓰기로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아들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더더욱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담담해졌어요. 어쩌면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남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형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저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차남이 말했어요. 아버지, 형 일로 많이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형 탓이 아니야. 내가 너무 방심했던 거지. 차남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 말이 제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한 아들은 제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통장 잔고는 80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마트 일과 신문 배달로 매달 150만 원 정도를 벌고 강의료로 1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165만 원.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빼면 빠듯했지만 살 수는 있었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도 신청했습니다. 공원 관리 보조 일이었어요. 한 달에 5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주 사흘 오전에만 일했어요. 공원에서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70대 노인들, 다들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사업 실패해서 빚을 떠안았고 어떤 분은 노후 준비를 못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점심시간에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열심히 살았는데 말이야. 다른 분이 대답했습니다. 잘못은 없지. 다만 세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변했을 뿐이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믿음과 확인, 사랑과 경계. 그 균형을 배우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관리하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완치가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요.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벤치에 앉아 쉬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 젊은 부부는 행복해 보이네. 저 아이는 귀엽네.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해요? 제가 되물었죠. 뭘? 아내가 말했어요. 재명이한테 돈 준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후회는 안 해. 다만 배웠어. 사랑과 믿음은 다르다는 걸. 사랑은 주는 거지만 믿음은 함께 만드는 거라는 걸.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가로등이 켜지고 밤이 오는 걸 지켜봤어요. 집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또 노인 금융사기 이야기가 나왔어요. 피해액이 작년보다 2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 통계 속의 한 명이구나. 하지만 이제는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이야기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달 강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노후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돈을 잃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타자가 느렸지만 천천히 쳤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경험이고 제 깨달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잠들었어요. 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보던 그 별들,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수도 많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직 살아있고 아내가 옆에 있고 내일이 있으니까요. 통장을 다시 꺼내 봤습니다. 잔고 800만 원. 처음보다 2억 5천만 원이나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달랐어요. 이건 제가 다시 일해서 지킨 돈이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마지막 장을 넘기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노후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가족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노후는 나 자신과 옆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저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